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시원한 기분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딸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작은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당당하게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까맣게 타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고 견뎠죠. 왜냐하면 딸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딸 수진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죠.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여기서 대학원 다니고 싶어요. 기회가 너무 좋아요. 물론 처음엔 반대했죠. 혼자 있는 제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대학원 등록금이 1년에 5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때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풀어서 보내줬습니다.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더니 이번엔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백인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딸이 행복하다니까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 시민권까지 받았다고 연락이 왔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에 가봤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집은 크고 깨끗하고 딸은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위도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손주들도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딸은 가끔 한국에 와서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는데 정작 한국에 오면 며칠 머물다가 금방 떠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엄마, 미국으로 이민 오세요. 제가 부모 초청해드릴게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내가 이 나이에 미국에 가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솔깃했어요. 엄마, 여기서 손주들도 돌봐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한국은 이제 너무 각박해졌잖아요. 미국이 노인들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재정보증도 문제없고 영주권 받으시면 나중에 소셜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기도 했고 손주들 얼굴도 가끔씩 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IS 130이라는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정말 많았어요. 호적 등본, 혼인증명서, 범죄기록 확인서까지 온갖 서류를 다 준비했죠. 가장 큰 문제는 딸의 재정보증 서류였어요. 딸의 연봉이 충분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제 한국 예금 통장까지 증명 자료로 제출했어요. 당시 제가 식당 팔고 모아둔 돈이 한국 돈으로 3억 정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주면 더 유리하다는 딸의 말에 다 공개했죠. 서류 준비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받고 나서야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딸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견뎠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을 정리하고 살던 집도 전세로 내놓았어요. 이웃들이 미국 가면 연락 좀 하라고 배웅해 주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탈 때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12시간을 날아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과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가워서 눈물이 났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니까 뉴저지에 있는 딸의 집이 나왔어요. 2층 집에 마당도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와,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하고 감탄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제 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저를 안내한 곳은 지하에 있는 창고였거든요. 그것도 창고 한쪽 구석에 싱글 매트리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며 안 쓰는 가구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수진아, 이게 뭐야? 엄마, 일단 여기서 지내시고요. 나중에 방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딸이 갑자기 제가 온다고 해서 방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며칠만 참자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방 정리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국 생활 적응하려면 영어부터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아침 6시에 저를 깨워서 아침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엄마, 애들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내주시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집 정리 좀 해주세요. 처음엔 딸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손주들 아침 준비시키고 학교 데려다주고 낮에는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오후에는 또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고. 마치 무국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딸이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우리 엄마예요. 한국에서 오셔서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로라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그럭저럭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 냄새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면서 김치도 못 담그게 하고 영어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준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코리언 그램 RANDMA라고 부르면서 그럭저럭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위드하다고 하고 영어 못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손님이 올 때마다 저를 숨기는 거였어요. 엄마, 잠깐 방에 들어가 계세요. 마치 제가 창피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어두운 창고방에 들어가서 벽에 기대고 언제 손님이 갈지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얘들아, 나 여기서 진짜 힘들어. 그러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아, 미영아. 미국까지 갔는데 뭐하러 돌아와? 딸이 그래도 엄마 모시려고 데려간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딸이 저를 진짜 모시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무료 가사도우미로 쓰려고 데려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딸이 이웃 아줌마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수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그때 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사실 엄마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애들 봐주시니까 도움은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돈이 없다고요? 제가 딸 교육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미국 정착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벌써 잊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제 예금이 3억이나 있는데 돈이 없다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창고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내가 이 나이에 딸한테 구걸하면서 살 이유가 있나?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경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했죠.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월 18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까지 합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는 들어와요. 미국 돈으로 치면 1,800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혼자 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봤어요. 시니어 아파트는 보통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쓰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영주권자라는 거였어요. 딸이 후원해 준 덕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까 딸한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뉴저지 지역 시니어 아파트들을 찾아봤어요. 포트리에 괜찮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59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고 월 1,300달러의 원베드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한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한국은행에도 전화해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청도 했어요.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죠. 아직 일한 기록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드디어 딸에게 말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이 내려왔어요. 엄마, 오늘 애들 학교 보내고 마켓 좀 갔다 와주세요. 그때 제가 말했죠. 수진아, 나 오늘 이사 간다. 뭐라고요? 딸이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어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야. 나 여기서 나가서 혼자 살 거야.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어디 가서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포트리에 시니어 아파트 구했어. 오늘 이사 간다. 그제서야 딸이 사태를 파악했는지 황급히 말을 바꾸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수진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한다. 이제 늦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방도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딸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정말로 짐을 싸서 나왔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약간의 생필품,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택시를 타고 포트리 시니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층에 사시는 박 할머니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제 독립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며칠은 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한국 연금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매달 25일이면 정기적으로 미국 계좌로 송금이 들어오거든요. 1,800달러면 아파트 월세 1,300달러 내고도 500달러가 남아요.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에요. 그런데 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엄마 없으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청소도 누가 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저를 가사 도우미로밖에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며느리도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해줬어요. 로라, 당신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이제 당신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 이후로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요. 처음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한인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제 나이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이 할머니라는 분은 저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미영 씨, 나도 아들한테 똑같은 일 당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왔어요.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금방 가까워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아예 협박조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영주권 취소시킬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로라, 너 법 모르지? 내 영주권은 이미 확정된 거야. 너희가 취소할 수 없어. 실제로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거든요.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초청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지금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한국 뉴스도 인터넷으로 보고 친구들하고 영상통화도 해요. 오전에는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도 해요. 김치도 마음껏 담가요.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집안에 김치 냄새가 가득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웃 한인 어르신들이 김치 냄새 좋다고 하시면서 나눠달라고 하세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봐요. 그동안 딸 집에서는 리모컨 잡을 엄두도 못 냈거든요. 손주들이 자기들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틀어놓고 저는 구석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봐야 했어요. 주말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요. 뉴욕 맨하탄까지 버스 타고 가서 구경도 하고 플러싱 한인타운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그동안 몰랐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다른 어르신들도 계세요. 김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독립하셨어요. 미영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저처럼 나오셨고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독립 어르신 모임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후회되는 순간도 있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손주만 봐달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딸한테 제대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수진아, 엄마도 인간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야. 이제 와서 엄마를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하면서 창고방에 재우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딸은 이미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한국식 효도나 가족 개념은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 딸한테 기대하며 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좀 해서 미국 생활에 더 적응해 보려고요.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영어 클래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시민권 시험도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에 돌아갈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몇 년 더 살아보면서 정말 어디서 노후를 보낼지 천천히 결정할 예정이에요. 다행히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선택권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는 부모님들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첫째,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우리 세대와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독립하세요.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겨요. 자식한테 구걸하면서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요. 셋째,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어요. 넷째,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할만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착취예요. 그런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동안 딸 집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혹시 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하지만 엄마도 인간이고 존중받고 싶어. 내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선택을 인정해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연락해. 하지만 지금처럼 무료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라면 영영 연락하지 마.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이런 삶이 바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신탁 제도인데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관리하다가 제가 죽으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재산이 가는 거예요.
변호사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손주들 명의의 신탁으로 만들기로요. 준호와 소피아가 각각 25세가 되면 제 재산을 반씩 나눠 받도록 설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형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형님, 제가 맡겨둔 사업체와 부동산 정리 좀 해주세요. 다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형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호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그 놈의 자식이 그렇게 하나? 내가 혼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형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정리부터 도와주시면 됩니다. 형님이 부산에서 제 재산을 정리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아파트 4채,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토지까지. 다 팔고 나니까 하나로 25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걸 조금씩 나눠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보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년에 걸쳐서 조금씩 보냈어요. 민수는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매일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평소와 똑같이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몇 번 더 만나서 신탁 설정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신탁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죽으면 민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재산이 손주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15년 동안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극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손주들과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준호는 이제 22살이고 대학교 4학년, 소피아는 19살이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어요. 둘 다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소피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요?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15년 동안 너희들 키워준 할아버지를 이제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랬더니 준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컸겠어요? 소피아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아버지,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야 우리 집이 집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15년을 버텼어.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그래서 신탁 설정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재산이 좀 있다. 그 재산을 모두 너희들 명의로 만들어뒀어. 너희가 25살이 되면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이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 200만 달러 정도 될 거야. 너희 둘이 반씩 나눠 받으면 되고.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와 할아버지.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아빠도 이 사실 알아요? 아니야, 아빠는 모른다. 그리고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려는 사람한테 무슨 재산을 남겨주겠니?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할아버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양로원 얘기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두어라. 할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후 며칠 뒤에 민수가 본격적으로 양로원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얼바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계시고 시설도 좋대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척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네.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쉽게 동의할 줄 몰랐나 봐요. 다음 주에 같이 양로원을 구경 갔습니다.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한인 간호사들도 있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바둑이나 화투 치는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떠세요, 아버지? 여기 괜찮죠?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응, 나쁘지 않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한 달에 $5,000 정도 든대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민수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5,000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제니퍼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5,000달러씩 내면 우리 생활비가 빠듯해져. 소피아 대학 등록금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진짜 짐으로 여기고 있구나. 돈이 아까워서 양로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구나. 몇 주가 지나자 민수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더 저렴한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달에 3,000달러면 되는데 시설은 조금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아요.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곳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싼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그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변호사요? 왜요?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 같은 거 정리하려고. 민수가 좀 놀라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에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맞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한테는 단순한 유언장 작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탄 같은 발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할아버님. 그리고 아드님도 오셨네요. 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유언장 작성 때문에 왔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마 간단한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사실 할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오늘은 아드님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자리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님께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손주분들 명의로 신탁하셨어요. 그때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내 재산도 정리한 거야. 아버지, 잠깐만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현재 신탁에 포함된 총 자산은 약 28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37억 원 정도 되겠네요.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280만 달러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모르는 게 많지.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 미국에서 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조용히 모아온 현금까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준비한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 혹시 모를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 민수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반문했어요. 15년 동안 너희 집안 일을 다 해준 사람을 이제 와서 양로원에 처박으려는 게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건강? 내가 아픈 적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귀찮아진 거 아니야?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던 거죠. 김 변호사님이 중재하면서 말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손주분들이 25세가 될 때 각각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신탁 수혜자는 준호 군과 소피아 양뿐입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면서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으니까. 그때 민수가 갑자기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양로원 얘기는 취소할게요. 계속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양로원에 갈 거야. 다만 내 돈으로 갈 거고 너희들한테는 의존하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제니퍼한테도 얘기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제니퍼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동안은 계속 할아버지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제니퍼 괜찮아. 나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와 제니퍼가 저한테 극진히 잘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커피를 갖다 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TV 리모컨도 양보하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다 보였거든요.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니까 저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할아버지 정말 양로원에 가실 거예요? 저희가 아빠한테 말할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야. 사실 그곳도 나쁘지 않더라. 또래 분들도 계시고 할 일도 있고. 그래도 여기가 할아버지 집인데. 집은 가족이 있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가족 취급을 못 받잖니. 결국 한 달 후에 양로원에 들어갔어요. 민수가 비싼 곳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정한 곳이 있어. 제가 선택한 곳은 정말 좋은 양로원이었어요. 한 달에 $6,000 드는 곳인데 시설도 최고고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물론 제 돈으로 내는 거니까 부담 없었죠. 양로원에 들어가는 날 손주들이 울면서 배웅해줬어요.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꼭 만나자고 약속해요. 민수와 제니퍼도 왔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자신들이 뭘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양로원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 또래 분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저처럼 자식들한테 실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라는 분은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부모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가 쫓겨났대요. 김 할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해서 이웃이 신고해서 여기 오게 됐다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더라고요. 최소한 손주들은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양로원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맨날 술 마시고 엄마랑 싸우고 직장에서도 집중을 못한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민수가 제 재산 규모를 알고 나서 완전히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280만 그냥 날려버렸다면서 매일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한테 자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바보 같은 일 했다는 소리만 듣고. 특히 제니퍼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당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셨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민수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심지어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제 얘기가 소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얼바인에 사는 이정우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수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대요.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식으로.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대부분 제 편을 들어줬어요. 15년 동안 손주 키워준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그럼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한인 교회에서도 제 얘기가 화제가 됐대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부모님들이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겠다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와 제니퍼가 정말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제니퍼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면서 끝까지 민수를 원망했나 봐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나눌 재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도 모기지가 남아있고 저축도 많지 않고. 결국 집을 팔고 각자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준호와 소피아는 아빠를 따라갔지만 주말에는 저를 찾아와요.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너희들만 잘 크면 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손주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제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혼자 술 마시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민수와 만났어요. 양로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랜만에 부자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과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니?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바빠서 그리고 성공했다고 교만해져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5년의 헌신을 무시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손주들 덕분에 희망이 있어요. 준호는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소피아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둘 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25세가 되면 받을 신탁 재산으로 준호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고 소피아는 의대 등록금에 쓰고 싶어 해요. 제가 남겨준 돈이 좋은 곳에 쓰일 것 같아서 기뻐요. 요즘 양로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 경험담을 자주 들려드려요. 자식들한테 무조건 희생만 하지 마세요. 미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용기가 아니라 지혜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신을 지켜야죠.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시원해요. 15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기분이에요. 물론 민수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존중받는 관계에서만 가족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걸 참고 희생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79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